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어디 감히 시댁 돈을 넘봐?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혼자 음식을 했습니다. 동서들은 벤츠 타고 와서 셀카만 찍었어요. 딸 등록금 300만 원을 부탁했다가 온 가족 앞에서 망신당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한테는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8년을 참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평생 말없던 시아버지가 낡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거기엔 18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25에 시집을 왔어요. 시골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셋째 딸이었습니다. 지참금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말자 씨는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둘째 동서 수미 씨는 달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대형 병원 원장이었거든요. 셋째 동서 혜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아버지가 건설회사 전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유독 이뻐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명절마다 샤넬 스카프가 들어오고 두툼한 용돈 봉투가 들어왔거든요. 영숙 씨가 한 달 월급 모아서 산 시장 내복을 드리면 소파에 툭 던지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돈이 인격이었어요. 돈이 서열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장남의 아내였어요. 첫째 며느리니까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명절이면 전을 5광주리 혼자 부쳤고 제사상도 혼자 차렸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반창고가 늘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동서들은 일을 안 했어요. 수미 씨는 내일 했다며 물을 안 만졌고 혜진 씨는 허리 아프다며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SNS에는 서핑 사진을 올렸어요. 허리 아픈 사람이 서핑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 동혁 씨가 있었으니까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 살림을 혼자 벌어왔고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영숙 씨 편에 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있으니까 18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과로로 몸이 망가진 거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간병을 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잠은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잤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2번 오셨습니다. 한 번은 30분, 한 번은 15분이었어요. 병원 냄새가 머리 아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서들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애들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시아버지 만석 씨만 가끔 오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병실 구석에 앉아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은 영숙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고생이 많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 병원에서 영숙 씨가 들은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동혁 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아,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아버지 잘 모셔드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편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가라고요. 1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돈 한 푼 없이 들어온 주제에 뭐가 억울하냐고요. 시누이 정아 씨가 거들었습니다.
올케는 이제 남남이라고요. 짐 싸라고요. 동서들은 아무 말 없이 구경만 했어요. 남의 일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며느리는 어디 안 가. 내가 살아있는 한 며느리는 이 집에 있어. 시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노려봤지만 시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과부 주제에 밥값이나 하라고요. 팔자가 새서 남편이 먼저 간 거라고요.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딸 수빈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 생각으로 7년을 견뎠어요. 그렇게 또 7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섣달금음이 다가왔어요. 섣달금음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숙 씨의 눈이 떠졌어요. 18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부엌에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싱크대 위에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음식 목록이 붙어 있었어요. A사 3장이었습니다. 만두소를 빚고 육수를 올리고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었어요.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반창고가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깨시면 새벽부터 재수 없다고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영숙 씨뿐이었어요. 전이 5광주리째 쌓여갈 무렵 거실 액자 속 남편 동혁 씨의 영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에 멈춘 웃음이었어요. 잠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족한 재료가 있어서 시장에 다녀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거든요. 영숙 씨가 양손 가득 비닐봉지와 과일 박스를 들고 언덕길을 올라오는데 마당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가 대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 수미 씨였어요.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 손톱에는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한우 세트를 꺼냈어요. 10분 뒤에 흰색 BMW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셋째 동서 혜진 씨였어요. 캐시미어 코트에 선글라스, 굴비 세트를 들고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뛰어나오셨어요. 버선발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미 왔어? 혜진이도 왔구나, 예쁘다. 두 며느리를 양팔로 맞이하셨어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벤츠와 BMW 사이를 비집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동서들은 고개만 까딱하고 먼저 들어갔어요. 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수가, 왜 이렇게 늦어? 물 안 떠오고 뭐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 꽂혔어요. 새벽부터 일하다가 장까지 보고 왔는데 돌아온 건 타박이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미 씨가 백화점 쇼핑백을 꺼냈어요. 샤넬 스카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펼쳐보시더니 얼굴을 비비셨어요. 보들보들한 감촉에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미. 센스가 남달라. 혜진 씨가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 두께를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혜진이네 집안은 달라. 영숙 씨 차례가 됐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산 빨간 내복 상자를 내밀었어요. 한 달 월급으로 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포장을 뜯어보셨어요. 손가락으로 천을 집어 올리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거 시장통 그 가게 거니? 거칠어서 못 입겠다. 너나 입어. 내복이 소파 구석으로 날아갔어요. 수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입냐고요.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친정이 시장이니까 시장 선물이네요. 정겹긴 하네요. 내복 선물. 비꼬는 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용돈 봉투를 나눠주셨어요. 수미 씨 아이, 혜진 씨 아이에게 차례로 건네셨습니다. 수빈이에게는 없었어요. 방문 뒤에서 수빈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누이 정아 씨가 낮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왔어요. 영숙 씨가 만든 음식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두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시장에서 파는 것 같네. 한 박자 뒤에 말을 이었어요. 올케 친정이 뭐 하는 덴데? 아, 시장 좌판이지. 그래서 만두도 좌판 스타일이야. 영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다시 빚겠다고요. 정아 씨는 제사상 배 위치가 틀렸다며 다시 차리라고 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면서 정아 씨가 동서들에게 말했어요. 가난한 집 출신은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요. 동서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미 씨가 부엌 쪽을 보며 얄밉게 덧붙였어요. 돕고 싶은데 피부 시술 받아서 열기 쐬면 안 된다고요. 영숙 씨 혼자 부엌에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미 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친정병원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쌈짓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혜진 씨도 친정 땅 자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역시 사업 수완이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돈 있는 며느리한테는 돈을 더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시어머니한테 몰래 다가갔어요. 아무도 안 듣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이 등록금 납부가 다음 주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거실까지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어디 감히 시댁돈을 넘봐. 네 친정 수준 알만하다. 몰래 말한 건데 온 가족이 다 들었어요. 영숙 씨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수미 씨가 말했어요. 식당 설거지라도 하라고요.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시장 좌판 출신이니까 음식 솜씨로 돈 벌면 된다고요. 방 안에서 수빈이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남았어요. 영숙 씨가 혼자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동서들이 모여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가족 모임, 해시태그 행복. 사진 속에 영숙 씨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과 거실에서 웃는 가족 사진. 같은 집이었지만 다른 세상이었어요. 밤 11시 모두가 잠들 준비를 할 때 영숙 씨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작은 방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러닝셔츠 차림에 돋보기를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영숙 씨가 들어오자 황급히 노트를 덮어서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아버님, 식사 가져왔어요. 거실이 시끄러워서 따로 챙겼어요. 따뜻한 밥에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올린 쟁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찬밥을 주거나 아예 안 챙기는 날도 많았거든요. 영숙 씨만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드렸어요. 고생한다. 밥은 먹었냐? 오늘 하루 영숙 씨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은 시아버지 뿐이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낮에 밥 한 숟가락 못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영숙 씨 손에 쥐어주셨어요. 수빈이 줘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영숙 씨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펴셨어요. 신문 한쪽에 강남 재건축 박 회장의 선택은 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냥 지나쳤어요. 시아버지가 신문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설날에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다 끝날 거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짧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방을 나오는데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학 노트 겉면에 연도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게 잠깐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어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했어요. 세어봤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영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빈이 등록금이 딱 300만 원이었거든요. 낮에 부엌에서 시어머니한테 등록금 얘기했다가 온 가족 앞에서 망신당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몸으로 때우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 방은 거실 바로 옆이었어요. 다 들으셨던 겁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대신 봉투로 대답하신 거였습니다. 영숙 씨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지면 시아버지 돈까지 뜯어먹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잠든 수빈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속으로 말했어요. 수빈아, 등록금 걱정 마. 엄마가 해줄게. 봉투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내일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다 끝날 거야가 단순히 명절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건 18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 온 것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날 새벽 4시였습니다. 영숙 씨가 눈을 떴어요. 어젯밤 봉투를 베개 밑에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엌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가 냉장고에 빼곡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떡국 육수를 끓이고 만두를 찜기에 올리고 전을 데우고 나물을 무쳤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수십 개의 그릇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조리대가 그릇으로 가득 찼어요. 4시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혼자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싱크대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3초. 다시 눈을 뜨고 움직였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7시 반. 차례상이 완성됐어요. 빈틈없이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에는 기름기와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거실 영정 사진 속 동혁 씨가 웃고 있었어요. 영숙 씨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상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9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차례상을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떡 색깔이 왜 이래? 누렇잖아. 제대로 못하니?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미 씨가 9시에 내려왔어요. 잠옷에 풀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새벽부터 차린 상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어머, 벌써 차렸어? 형님 손이 빠르시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안 웃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는 9시 반에 내려왔어요. 하품을 하면서요.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례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절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수미, 혜진이 먼저 해. 귀한 며느리들이니까. 귀한 며느리. 그 말이 영숙 씨에게는 칼이었어요. 수미 씨와 혜진 씨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예쁘다고요. 영숙 씨 차례가 됐습니다. 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니는 절이라도 제대로 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신우이 정아 씨가 끼어들었어요. 차례상의 시접 위치가 틀렸다고요. 18년째 틀린다고요. 머리에 든 게 없다고요. 영숙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위치를 고쳤습니다. 동서들이 킥킥거렸어요. 구석에서 수빈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세배 시간이 됐습니다. 손주들이 줄을 섰어요. 수미 씨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혜진 씨 딸도 절을 했습니다. 역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빈이 차례였어요. 절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살짝 놀랐어요. 올해는 주시나 싶었거든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촌들이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와, 할머니 50만 원이야. 수미 씨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혜진 씨 딸도 50만 원이었어요. 수빈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초등학생 사촌은 50만 원, 대학생인 자기는 10만 원. 똑같은 봉투에 넣어주셔서 기대했는데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에서 영숙 씨가 그 장면을 봤어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참았어요. 수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한테도 좀 더 주시지. 아, 맞다. 형님네는 세뱃돈 줄 형편이 안 되시니까 받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혜진 씨가 킥킥 웃었어요. 영숙 씨가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이가 방으로 뛰어갔어요. 점심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상을 차렸어요. 떡국, 전, 갈비찜, 나물 5가지, 잡채.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상 차리느라 아직 못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수미 씨를 옆에, 혜진 씨를 맞은편에 앉히셨습니다. 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앉으려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구석에서 보조의자를 가져와 끝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갈비찜이 좀 짠 것 같은데. 간도 안 봤어?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신우이 정아 씨가 불렀어요. 물 좀 달라고요. 일어나서 물을 갖다 줬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달라고요. 또 일어났어요. 다시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간장 가져오라고요. 또 일어났습니다.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3번 일어났어요. 수빈이가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엄마 앉아서 드세요.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노려보셨어요. 어른이 시키면 어른이 하는 거야. 네가 왜 나서? 수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수빈이한테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앉으라고요. 영숙 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끼니 밥 한 숟가락 못 먹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싱크대를 넘칠 것 같았어요. 영숙 씨 혼자 했습니다. 수미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요. 손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한테도 물어봤어요. 허리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동서들이 모여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인스타 올려야지. 해시태그 뭐라고 하지? 시어머니까지 같이 찍었어요. 수미 씨, 혜진 씨, 시어머니, 시누이, 아들들, 손주들 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숙 씨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영숙 씨의 뒷모습과 거실에서 활짝 웃는 가족 사진. 같은 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어요. 말없이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수빈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닦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영숙 씨가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 내놓았습니다. 동서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수미 씨가 아들 특목고 합격 자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어요. 돈이 있으니까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혜진 씨는 딸 피아노 콩쿠르 금상 자랑을 했어요. 독일 유학 보낸다고요. 시어머니가 역시 문화적인 집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영숙 씨한테 향했어요. 시누이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수빈이 대학 어디 가냐고요? 영숙 씨가 대학 이름을 말했어요. 거기가 대학이야?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수미 씨가 덧붙였어요. 과외라도 시키지 그랬냐고요. 아, 맞다, 형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무리를 찍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애가 고생이야. 부모가 못나니까 자식이 피해를 보는 거지. 영숙 씨가 과일칼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시어머니 방에 빨래를 넣으러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와 수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병원 확장 자금이요.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그래, 줄게. 수미 친정이 잘 돼야 우리 집안도 체면이 서지.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영숙 씨가 멈췄습니다. 수미 씨한테는 3천만 원을 주시면서 수빈이 등록금 300만 원은 몸으로 떼우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영숙이 그년한테는 절대 돈 주면 안 돼. 어제 등록금 타령하더라. 돈 맛을 알면 더 달라붙어. 가난한 것들이 다 그래. 맞아요. 원래 없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영숙 씨가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어젯밤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게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저녁 7시, 영숙 씨가 시아버지 방에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떡국 새로 끓였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를 보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었구나. 괜찮아요. 원래 하던 거예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의 손을 보셨습니다. 반창고 위에 새 상처가 나 있었어요. 오늘 낮에 거실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 영숙 씨가 긴장했어요. 돈이 없으면 애가 고생이라고. 부모가 못나니까 자식이 피해 본다고. 시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눈빛이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 내일까지만 참아. 시아버지가 서랍 쪽을 잠깐 보셨어요. 대학 노트가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시선을 따라갔지만 의미를 몰랐어요. 밤 11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이가 이불 속에서 깨어 있었어요. 엄마. 응, 수빈아. 안 잤어? 오늘 할머니가 세뱃돈. 나한테만 10만 원 줬어. 괜찮아. 할머니 사정이 있으셨겠지. 거짓말인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 사촌들한테는 50만 원씩 줬잖아. 걔들은 초등학생이야. 나는 대학생인데 10만 원. 봉투는 똑같이 줘서 기대했는데 영숙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우리한테만 이래? 아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숙 씨가 수빈이를 안았습니다. 수빈아,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수빈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영숙 씨도 울었습니다. 둘 다 소리를 죽였어요. 옆방에 들리면 안 되니까요. 창밖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영숙 씨의 방만 어둡고 조용했어요. 설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월 초이틀이었어요. 영숙 씨가 눈을 떴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젯밤 수빈이랑 울다가 잠들었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전날 밤에 메모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갈비탕 새로 끓이라고요. 어제 거 맛없었다고요. 영숙 씨가 어제 3시간 걸려 끓인 갈비탕이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새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에 새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제 칼에 베인 자리였어요. 반창고가 6개로 늘었습니다. 수빈이가 일어나서 부엌에 왔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넌 좀 더 자. 싫어. 나도 할 거야. 모녀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일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오전 10시, 시누이 정아 씨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기세가 등등했어요. 곧장 부엌으로 와서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름이 많다고요. 건더기가 작다고요. 시장에서 싸구려 갈비 샀냐고요. 거실로 나가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올케가 해마다 음식 수준이 떨어져요. 친정 수준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맞장구 치셨습니다. 그러게. 돈 없는 집 딸은 어딜 가도 티가 나. 그리고 정아 씨가 또 그 말을 했어요. 올케가 팔자가 사나워서 오빠가 일찍 간 거라니까요.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칼을 잡은 손을 멈췄어요. 수빈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부엌으로 와서 엄마를 봤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친척이 더 와서 차례상을 다시 차려야 했어요. 물론 영숙 씨 혼자였습니다. 수빈이가 엄마를 도와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배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수빈이가 차례상 앞에 있는 걸 보시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어디 천한 게 제사상에 손을 대? 재수없게. 수빈이가 얼어붙었어요. 과일 깎고 있었을 뿐인데요. 시어머니가 수빈이를 밀어내셨습니다. 네 엄마 닮아서 빌어먹을 팔자야. 돈도 없는 것이 제사상 앞에 서면 조상님이 싫어하셔. 수빈이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머니, 저도 이 집 손녀예요. 왜 저한테 그래요? 시누이 정아 씨가 거들었습니다. 너도 니네 엄마처럼 공장이나 가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야. 수미 씨가 웃으면서 한마디 보탰어요. 수빈아, 이모가 식당 알바 자리 알아봐 줄까? 형님네 형편에는 그게 맞지. 수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수빈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수빈이가 차례상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영숙 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18년 동안 없었던 눈빛이었어요. 천천히 차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접어서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영숙 씨가 앞치마를 벗는 건 처음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제 욕은 18년 참았어요. 가난하다고, 팔자 사납다고, 밥값 하라고. 다 참았어요. 근데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빈이는 어머니 손녀예요. 피가 섞인 손녀라고요. 근데 돈이 없다고 천하다고요? 공장 가라고요? 영숙 씨가 수빈이를 뒤로 감쌌습니다. 저 이 집 나갑니다. 수빈아, 가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 나간다고? 어디 감히. 가난한 집년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 대듭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요. 나가, 당장 나가. 빈몸으로 썩 꺼져. 올 때도 빈손이었으니 갈 때도 빈손이지. 시누이 정아 씨가 거들었어요. 올케가 뭘 갖고 가겠냐고요. 수미 씨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나가면 어디 갈 거냐고요. 친정 시장 좌판이냐고요. 혜진 씨가 킥킥 웃었어요. 월세방이라도 알아보라고요. 보증금이 없으시겠다면서요. 수빈이가 돌아서며 가족들을 봤습니다. 눈물 위에 분노가 있었어요. 다 기억할 거예요. 오늘 하신 말 전부요. 시어머니가 쏘아붙이셨어요. 기억하든 말든 돈 없는 것들이 뭘 어쩌겠냐고요. 동서들이 비웃었습니다. 영숙 씨가 수빈이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짐을 싸려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 나간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석 씨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평소의 러닝 셔츠가 아니었습니다. 셔츠에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나오신 거였습니다. 나랑 영숙이랑 수빈이는 나간다. 너희가 이 집에서 살아라.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영감,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영숙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아, 짐 안 싸도 돼. 둘째 아들 준호 씨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나가면 어디 가시냐고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지. 준영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여기 말고도 집이 있어. 거실이 웅성거렸어요. 수미 씨가 속삭였습니다. 치매 오신 거 아니냐고요. 시아버지가 방에서 두꺼운 갈색 파일과 낡은 대학 노트를 들고 나오셨어요.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18년 동안 다 지켜봤어. 하나도 안 빠뜨렸어. 대학 노트를 펴셨습니다. 첫 페이지였어요. 2007년.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이건 가계부야.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간 돈 18년치.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시아버지가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2007년 추석, 둘째 며느리 수미 시어머니에게 친정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수령. 수미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님, 그건 저희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지 아버님 돈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말을 자르셨어요. 아직 첫 페이지야.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2009년 설날 셋째 며느리 혜진, 친정 건설사 자금 명목 800만 원. 2012년 둘째 며느리 수미, 아들 유학준비금 1,500만 원. 2015년 셋째 며느리 혜진,
토지 매입 자금 2천만 원. 계속 이어졌어요. 수미 씨와 혜진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18년 동안 이 집에서 빼간 돈. 합계 12억 3,400만 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노트를 뒤집으셨어요. 뒷부분에 다른 색 펜으로 적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18년 동안 이 집에 쓴 돈. 병원비 약값, 장보기, 공과금, 무급 노동시가 환산까지 합계 10억이 넘어 12억을 빼간 사람들과 10억을 바친 사람.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갈색 파일을 여셨습니다. 안에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금융 자산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변호사가 온다. 그때 다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가 영숙 씨와 수빈이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에 끝낸다. 영숙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18년 동안 러닝셔츠 차림으로 방에서 신문만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허수아비 취급당하시던 분이었어요. 입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7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정월 초사흘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거실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투덜거리셨어요. 아침부터 난리라고요. 수미 씨가 혜진 씨한테 속삭였습니다. 어제 변호사 온다고 했는데 설마 진짜냐고요. 혜진 씨가 코웃음 쳤어요. 치매 아니겠냐고요.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가 문을 열러 가려는데 시아버지가 막으셨어요. 내가 열겠다고요. 문 밖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성 대표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박만석 회장님의 자산관리 및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만석 회장님.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시아버지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어제의 셔츠 위에 조끼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뒷방 늙은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 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어제의 낡은 대학 노트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어제 중간까지 읽었으니 오늘 마저 읽어주겠다고요. 이번에는 동서들이 빼간 돈이 아니었어요. 영숙 씨의 기록이었습니다. 2017년 3월 장남 동혁 사망. 장례비 영숙이 본인 적금 해지하여 전액 부담. 850만 원. 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돈은 7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시아버지 병원비, 약값, 검진비, 영숙이 매달 본인 급여에서 지출, 총 4,8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시아버지 병원 동행 횟수, 영숙 213회, 둘째 아들 부부 0회, 셋째 아들 부부 0회, 시어머니 2회. 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시아버지가 준호 씨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바빠? 영숙이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집안일 하면서도 나 병원 데려갔어. 너희는 뭐가 바빠? 준호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가계부를 덮으셨습니다. 갈색 파일을 여셨어요. 이제 너희가 몰랐던 얘기를 해줄게.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금융 자산 목록이었어요. 나 젊었을 때 중동건설붐에서 무역업 했던 거 알지?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거 망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망한 척했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업 접기 전에 번 돈으로 투자해뒀다고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라고요. 30년 넘게 불렸다고요. 시아버지가 첫 번째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2채. 내 명의야. 탄성이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수미 씨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수미야, 강남 상가 건물이 어디 있냐고 물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아는 곳이야. 수미 씨가 멈칫했어요. 시아버지가 등기부등본을 수미 씨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수미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 주소는 자기 친정 병원이 입주한 건물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셨어요.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 나야. 건물주 박만석이야. 전화기 너머로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미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빠 병원 건물 주세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이어가셨어요. 김 원장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딸이 내 며느리를 18년간 식모 취급했다고요. 가난한 집년이라고 했다고요. 다음 달부터 월세 3배라고요. 싫으면 방 빼라고요. 전화를 끊으셨어요. 수미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다음 번호를 누르고 계셨어요. 혜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전무. 나야, 박만석. 자네 회사 대주주야. 내일 이사회 소집해. 내 지분 전량 매각 논의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이 전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혜진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님이 우리 아빠 회사 대주주?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내 재산 250억. 너희 친정 다 합친 것보다 많아.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강남 상가 건물 2채, 시가 합계 약 120억. 경기도 토지 4,000평, 감정가 약 60억. 예금 및 금융 자산 약 70억. 총 자산 250억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250억이요. 진짜예요. 준영 씨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잡고 비틀거리셨어요. 시아버지가 수미 씨를 보셨습니다. 내 친정이 병원이라고? 그 병원이 들어앉은 건물이 내 거야. 혜진 씨를 보셨어요. 내 친정이 건설사라고? 그 회사 초기 투자금 내가 댔어. 대주주가 나야. 시아버지가 한 박자 쉬셨습니다. 너희 친정이 그렇게 대단해? 내 재산이 그것들 다 합친 것보다 많아. 18년간 자랑했던 친정의 위엄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수미 씨와 혜진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영숙 씨를 보셨어요. 영숙아, 이 집에서 돈 없다고 무시받은 사람이 누구야?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누구야? 오늘 확실히 알겠지?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박만석 회장님의 공증 유언장입니다. 법무법인 한성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읽으셨어요. 나 박만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강남 소재 상가 건물 2채는 첫째 며느리 이영숙에게 상속한다.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무시하고 계속 읽으셨습니다. 둘째, 경기도 소재 토지 4,000평은 첫째 며느리 이영숙에게 상속한다. 셋째, 예금 50억 원은 첫째 며느리 이영숙에게 상속한다. 넷째,
나머지 금융 자산 전액은 첫째 며느리 이영숙에게 상속한다. 한 박자 쉬셨어요. 가족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다섯째, 배우자 김말자에게는 현 거주지 거주권만 인정한다. 소유권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섯째, 둘째 아들 박준호에게는 100만 원을 상속한다. 일곱째, 셋째 아들 박준영에게는 100만 원을 상속한다. 여덟째, 딸 박정아에게는 100만 원을 상속한다. 준호 씨가 외쳤어요. 100만 원이요. 250억 중에 100만 원이요. 준영 씨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내려놓으셨어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효도 안 한 값이야. 신우이 정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며느리한테 전부 주고 자식한테 100만 원이냐고요. 소송할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정아 씨를 보셨습니다. 해봐. 소송하면 너희가 영숙이한테 한 짓 다 법정에서 공개돼. 18년치 기록이랑 너희 친정이 내 돈으로 사업했다는 것까지 다 알려도 돼? 정아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영숙아. 네, 아버님. 미안하다.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7년 전에 쫓겨났다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동혁이가 부탁했어. 아내 좀 지켜달라고. 그 약속 7년이나 늦었다. 미안해.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반창고가 6개 붙은 갈라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18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이제 이 손으로 내 인생을 살아. 거실 구석에서 수빈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동서들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봉투 주신 거 알아요. 300만 원. 엄마 등록금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밤에 봉투 열고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저 안 자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빈이가 영숙 씨를 안았어요. 엄마, 이제 울지 마. 우리 이제 괜찮아. 영숙 씨가 수빈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셨어요. 이제 됐다. 끝났어. 나머지 가족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도는 것 같았어요. 수미 씨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두 발짝을 걷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영숙 씨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힘든 줄. 시아버지가 끊으셨어요. 몰랐다고? 대학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친 곳이었어요. 2023년 설날. 둘째 며느리 수미, 영숙이에게 식당 설거지라도 하시지 발언. 2024년 추석. 형님은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발언. 같은 해. 형님네 형편에는 알바가 맞지 발언. 수미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농담으로. 시아버지가 노트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농담? 영숙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 밥 차리고 내 아들 세뱃돈 봉투 만들 때 너는 소파에서 셀카 찍었어. 그게 농담이야? 수미 씨가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명품 가방을 쥔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 손톱에는 아직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남아 있었어요. 혜진 씨가 바닥에서 일어나 영숙 씨 앞으로 왔습니다. 역시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그 말 18년 동안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노트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화면을 거실 쪽으로 돌리셨어요. 혜진 씨의 SNS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서핑보드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진 씨였어요. 2023년 8월. 허리 아프다며 명절일 불참. 같은 날 SNS에 서핑 사진 게시. 혜진 씨 입이 벌어졌어요. 그건 그날은 좀 괜찮아서. 시아버지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기셨습니다. 혜진 씨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해시태그가 선명했습니다. 해시태그 시댁, 해시태그 설날, 해시태그 며느리는 힘들어. 며느리가 힘들었어? 누가?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이? 혜진 씨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미 씨 옆에 나란히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바닥에 끌렸어요. 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아 씨만 아직 서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정아 씨를 보셨습니다. 정아, 아버지,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올케한테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사실? 시아버지가 노트를 펼치셨어요. 한 페이지 전체가 같은 문장의 반복이었습니다. 올케가 팔자 사나워서 오빠가 일찍 간 거야. 매년 했어. 8년 연속. 정아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오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 과로사야. 이 집안 살림을 혼자 벌었어. 당신 어머니가 동서들한테 돈 퍼주는 거 감당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정아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팔자가 사나운 건 영숙이가 아니야. 이 집안에 시집 온 게 사나운 거지. 시아버지가 한 박자 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정아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을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처음으로 이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말자. 뭐? 50년 동안 당신한테 눌려 살았어.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허수아비 취급받고 그래도 참았어. 부부니까.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서셨어요. 근데 하나는 못 참겠더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영숙이한테 한 말. 과부 주제에 밥값이나 해라. 가난한 집년이 남편 복도 없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영숙이가 그 말 듣고 밤마다 혼자 울었어. 소리 죽여서. 나는 방에서 다 들었어.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러닝셔츠 차림으로 방에서 신문만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얇은 벽 너머로 며느리의 울음을 매일 밤 듣고 계셨던 거예요. 50년 동안 나한테 한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며느리한테 한 건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영감, 자식한테 재산 안 주고 남한테 준다고? 미쳤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18년 동안 내 밥 차리고 내 병원 모시고 내 방 청소한 사람이 남이야? 명품백 사다 주면서 용돈 뜯어간 것들이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소파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매년 그 자리에 영숙 씨가 드린 내복이 던져졌다는 걸요. 샤넬 스카프 받고 좋아하면서 시장 내복은 던졌지. 그 내복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영숙이가 한 달 벌어서 산 거야. 시어머니의 입이 달싹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영숙 씨를 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다시 보셨습니다. 돈이 인격이라고 했지.
그래, 맞아. 돈으로 따지자.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제일이야. 250억이니까. 근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돈 없는 영숙이야. 돈 있는 며느리가 효도하더냐, 가난한 며느리가 효도하더냐. 결과는 명확해.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명심해. 영숙이한테 다시 한번 가난하다, 과부주제라는 소리 하면 그날로 이 집에서 내보낼 거야. 내 재산이니까 그 권한은 나한테 있어. 준호 씨가 나섰어요. 아버지, 저희도 효도했잖아요. 명절마다 왔잖아요. 시아버지가 준호 씨를 보셨습니다. 명절 때만 얼굴 내밀고 용돈 쥐어준 게 효도야? 영숙이는 매달 내 병원비를 냈어. 매달. 준영 씨도 말했어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영숙이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집 살림하면서도 나 병원 데려갔어. 그건 바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언제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방 청소 누가 해? 영숙이야. 내 약 챙기는 사람 누구야? 영숙이야. 내 이불 빠는 사람 누구야? 영숙이야. 너희는 내 방 냄새난다고 안 들어왔잖아. 준호 씨와 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아 씨가 다시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건 유류분 청구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자녀한테 최소 상속분이 있어요. 변호사 최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아 씨,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아 씨가 돌아봤어요. 그것 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면 법원에 다음 증거들이 제출됩니다. 첫째, 18년간의 가계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기여도 비교. 둘째 며느리 친정 병원의 임대 관계. 셋째, 며느리 친정 건설사의 투자 관계. 셋째, 피상속인이 보관 중인 가족 간 발언 기록.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정아 씨를 봤어요. 이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 심리됩니다. 정아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소송하면 너희 친정이 내 돈으로 사업했다는 거, 며느리한테 팔자 사납다 공장 가라 한 거 다 기사로 나와.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난한 며느리 18년 노예 부린 시댁, 250억 건물주 시아버지의 복수. 제목 자극적이지? 정아 씨가 결국 주저앉았어요. 안 할게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파묻혀 있었고, 동서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영숙 씨는 수빈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네, 아버님. 미안하다.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영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이 미안하실 거 없어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7년 전에 쫓겨났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 집을 지킨 거야. 나는 지켜보기만 했어. 시아버지가 수빈이를 보셨어요. 수빈아, 내 할아버지, 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며느리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반창고가 6개 붙은 손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난 뒤 영숙 씨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수빈이 책, 남편 동혁 씨의 영정사진. 18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짐을 도우며 물었어요. 진짜 나가는 거냐고요? 응.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딘데?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실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방에 오셨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도 간다. 영숙 씨가 놀랐어요. 아버님도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나를 챙기는 사람은 이 집에 없으니까. 세 사람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봤어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환풍기. 18년 동안 매일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기름 냄새와 반창고와 소리 죽인 울음이 배어 있는 곳이었어요.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시댁 부엌보다 따뜻했습니다. 수빈이가 영숙 씨의 팔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셔츠에 조끼를 입은 뒷모습이 18년간 러닝 셔츠를 입고 방에 앉아 계시던 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7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기록하고, 다 준비하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셨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대문 밖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겨울 해가 낮게 걸려 있었어요. 뒤에서 시댁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8시였습니다. 영숙 씨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요. 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창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였어요. 부엌에 나갔습니다. 싱크대가 비어 있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이 없었습니다. A사 3장짜리 음식 목록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식빵을 굽고 계란 2개를 부쳤어요. 자기 것과 수빈이 것. 수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좋은 아침.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대화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접시를 치우며 말했어요. 오늘 카페에 먼저 가서 열어놓겠다고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할아버지 모시고 간다고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보였어요. 1년 전 시댁 부엌 창에서 보던 새벽 어둠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의 한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브런치 카페였어요. 수빈이가 먼저 와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대학 수업 전에 아르바이트 겸 엄마를 돕는 거였어요. 영숙 씨가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자리인 카운터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매일 오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실래요? 떡국. 떡국은 설날에 드셔야죠. 오늘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어때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지.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요즘 부쩍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1년 전 시댁 구석방에서 러닝 셔츠를 입고 계시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에그 베네딕트 소스 새로 만들었어요. 손님이 브런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진짜 좋다고요. 호텔 브런치보다 따뜻하다고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18년 동안 맛없다는 소리,
정성 없다는 소리만 들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보고 계셨어요. 수빈이가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리필해 줬습니다. 영수가 오늘 손님 많네. 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덕분이긴. 내 솜씨가 좋은 거지.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진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미 씨가 서 있었어요. 1년 전에 모피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패딩이었어요. 손톱에 네일 아트도 없었습니다. 형님,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수미야, 들어와. 앉아. 수미 씨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희 아빠 병원 축소했어요. 건물 월세가 올라서. 영숙 씨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형님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뻔뻔한 거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직접 와서 말하고 싶었어요. 영숙 씨가 잠시 수미 씨를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식당 설거지나 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장 좌판 출신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수한 패딩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커피 더 줄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원망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리필해 줬어요. 그게 영숙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진 씨도 왔어요. 역시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글라스도 명품 가방도 없었어요. 형님, 저도 사과하러 왔어요. 영숙 씨가 의자를 빼줬습니다. 앉아. 혜진 씨가 말했어요. 친정 건설사가 요즘 힘들다고요. 시아버지가 투자금을 회수하시면서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형님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난다고요. 시장 좌판이니까 전 잘 붙이겠네. 제가 그랬죠. 형님 앞에서. 영숙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시장 좌판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장사하셨어.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좌판에서 번 돈으로 나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장사하신 그 손이 내 손맛이 된 거야. 지금 이 카페가 그 증거지. 혜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영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크로크무슈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갓 구워서 치즈가 노릇하게 녹아 있었어요. 먹고 가. 배고프지?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욕했던 사람에게도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카페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수빈이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졸업하면 경영대학원 갈 거야. 영숙 씨가 놀랐어요. 갑자기 대학원이라고요. 할아버지한테 부동산이랑 투자 배우고 있거든. 할아버지가 중동에서 무역하시던 얘기 들으면 진짜 대단해.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업하고 싶어. 영숙 씨가 수빈이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엄마는 마음으로 가족을 지켰고 나는 머리로 가족을 지키라고. 엄마 카페도 내가 프랜차이즈로 키울 거야. 영숙 씨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마감 후 영숙 씨가 시아버지를 아파트로 모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은 조용함이었어요. 영숙아,
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웃어도 눈이 안 웃었어. 지금은 눈이 웃어. 영숙 씨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시아버지가 18년 동안 그 눈을 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영숙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말했잖아. 동혁이 부탁이라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50년 동안 참고 살았어. 당신 시어머니한테 눌려서 젊었을 때 사업하면서 돈 벌었는데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허수아비 취급받고 창밖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너를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인생 다 갈 것 같더라. 시아버지가 영숙 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못다한 거 너라도 하게 해줘야겠다고. 당당하게 살게 해줘야겠다고.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나도 후회 없어. 다음해 설날이었습니다. 1년 만에 영숙 씨가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와 함께요. 이번에는 손님으로요. 현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벤츠와 BMW가 없었어요. 소형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1년 전에 시끌벅적함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왔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물 떠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동서들이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만두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거 왜 자꾸 터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작년에 형님한테 배웠잖아. 나도 기억 안 나. 시아버지가 영숙 씨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때? 기분 좋지? 영숙 씨가 웃었어요. 네, 아버님. 이상해요. 20년 동안 맨날 부엌에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음식이 좀 타고 나물이 좀 짰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수빈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만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지. 당연하죠. 둘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등록금 걱정 없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내 덕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수빈이가 할아버지 팔에 기댔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맨날 웃어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내 소원이었어. 며칠 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숙 씨가 주방에서 에그 베네딕트 소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예약 5팀이야. 시아버지가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돋보기를 끼고요. 수빈이가 타준 커피 한 잔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프렌치 토스트요. 네, 잠깐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 너머로 영숙 씨를 바라보셨어요. 영숙 씨가 웃으며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반창고가 없었어요. 갈라진 상처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동혁아 봐라. 내 마누라
잘 살고 있다.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참을 때, 당신이 울 때,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 편에 서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